중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 넉 달 만의 비행 끝에 오늘 새벽 달에 착륙했습니다. I'm Christina Cook. I'm a mission specialist. To the moon. To the moon. To the moon. To the moon.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등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대한민국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올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개발 분야에 9,92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과학과 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논산시 노송면에 자리한 명제고택을 찾아가 봤다. 명제고택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로 구분되어 있고 국가 민속문화재 190% 지정되어 현재 12대 차종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상류층 양반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소슬산문이라든지 행랑채, 담장을 찾아볼 수 없어 자연에게 개방된 공간이기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충청의 기호 유학자이자 소론의 수장이었던 명제 윤증. 명제 윤증 선생이 학문적 깊이만큼 존경받는 부분은 관직에 대해 욕심이 없고 검소했던 그의 삶이다. 그는 생전 자손들에게 소박한 삶을 당부했다. 평소에도 반찬이 2가지 이상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제사상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철 과일과 나물, 밥과 맑은 국 등이 전부였다. 손이 많이 가거나 화려한 음식은 올리지 않았다. 명제고택은 크게 디귿자 형태의 안채와 의자 형태의 사랑채로 구성되는데 사랑채는 시원스럽게 개방된 구조로 누마루의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문은 안고지기 문입니다. 미닫이 기능과 여닫이 기능을 접목해서 공간의 이용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연결하는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명제고택은 과학과 실용이 녹아있는 한옥의 정수. 해가 뜨면 그 진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해가 뜨자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랑채 돌계단 옆에 자리한 돛돌. 일형 표준이라 적혀있는 표지석이다. 이곳에 일형 표준석을 새긴 사람은 윤증의 9대손인 윤하중. 그는 1910년 24시간제 해시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안, 수장고에서 소중히 보관 중이었던 윤하중의 해시계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천문학에 밝았던 윤증의 9대손 윤하중은 명제고택에 일형 표준석을 설치하고 사랑채 누마루 앞에 비친 해 그림자를 보며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1년간 동지, 하지 등 절기별로 시간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해시계가 바로 윤하중이 직접 개발한 해시계다. 여름에는 이제 하지 때는 6월 달에는 요 선에 있는 것을 읽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시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 7시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 뜨게 되면, 그러니까 5시부터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해가 이쪽에서 뜬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이쪽에서 뜨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겠죠. 5시부터 해서 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6시, 7시, 8시, 9시, 10시에서 해가 넘어갈 때는 방향이 이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해가 저녁 7시에 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동지 때 보게 되면 동지는 제일 바깥쪽 선을 읽게 되는 거죠. 하지 때는 이쪽 방에 뜨던 것이 동지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동지 때는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면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오후 4시가 좀 넘으면 해가 진다는 뜻입니다. 이 해시계는 당시에 해시계 제작자가 당시에 그 태양의 움직임이 구면 천문학이 평면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1년 동안의 해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알고 만든 해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동양의 전통 지식과 서양의 지식이 합쳐져서 만든 해시계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천안시 동남구에 자리한 천안 홍대용 과학관을 찾았다. 이곳은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담헌 홍대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련된 과학관이다. 홍대용은 조선시대 최초로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지전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실학자다. 그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우주 무한설을 펼치기도 하였다. 서양 천문학서나 동양 천문학서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주 무한설입니다. 우주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수억 개가 있다. 심지어는 저 은하도 수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은하 안에도 수억 개 별이 있는데 그 수억 개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수억 개라면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였던 담헌 홍대용은 당시 유학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을 재조명하여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만물은 모두 균등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사람과 사물의 귀함과 천함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늘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땐 사람과 사물은 균등합니다. 인간이라는 관점에 집착해서 사물을 천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홍대용이 남긴 대표적인 저서로는 담헌서와 의산문답이 있다. 총 14권으로 구성된 담헌서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의 학문적 성찰이 담겼다. 의산문답은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의무려산이라는 최고의 산을 배경으로 조선 최고 지식인이라 자부하던 허자와 새로운 학문을 터득한 시롱이라는 허구의 인물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빌려 저자인 홍대용의 철학적 입장과 실학정신, 과학 사상을 담은 소설책이다. 의산문답은 허구적인 대화를 통해 홍대용의 사상과 과학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우주 속에서의 위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중국 문화가 우월한 문화고 나머지 문화는 오랑캐 문화고 멸시받아 마땅한 문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화와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이 세계를 바라봤죠. 그런데 홍대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마에 먹물을 받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하는 이런 보통 우리가 오랑캐의 그 미개한 풍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문화의 산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비교해서 열등한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무한 우주의 사고가 사회 사상에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홍대용은 우리나라 사상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그런 사상가다.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 불리는 홍대용은 1762년 천안시 수십면에 최초의 개인 천체 관측소인 농수각을 세웠고 조선시대 천문학 연구의 결정체라 평가받는 혼천을을 제작했다. 네, 혼천이를 보면 여러 개의 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육합이 삼신이 사유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크게 환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사유이나 이쪽에서는 이쪽에 안에 있는 이 작은 막대기, 실제로는 구멍 2개를 뚫어서 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장치들이고요. 그 두 번째 있는 쪽에는 태양이나 달의 운행이나 위치, 또 절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천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환,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에서 스스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오늘날의 이론이나 개념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우주관을 정립했던 담원 홍대용. 그는 조선 후기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번에는 서산시 인지면에 자리한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류방택 별축제가 진행되는데 류방택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그의 과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행사이다. 그렇다면 류방택 선생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사당을 찾았다. 서산 출신의 금헌 류방택 선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한 대표적인 천문학자이다. 금헌 류방택 선생님은 고려 말기에 공민왕에 충성을 하다가 이조가 들어서면서 여기 도비산에 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조께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천문도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그 천문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보 228호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조선 태조 4년에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새긴 천문도 평양성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을 당시 원래 평양성에 있었던 그 탁본의 원본 석각이 전쟁으로 인해 강물에 빠졌다고 한다. 이성계가 이 탁본을 귀중하게 여겨서 새로 돌에 새길 것을 명하였고 그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류방택이다. 한국천문연구원, 이곳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름은 바로 천문도의 이름인데요. 이름을 잘 살펴보면 천상은 이제 하늘의 모습이죠. 동양에서는 12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런 별자리들이 역대에 나라나 아니면 지역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야가 이제 지명이죠. 그것을 같이 적어놓은 그림이다라고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천문도를 볼 때 이제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북두칠성인데요. 북두칠성은 주국원의 아래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은하수를 감싸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북두칠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시했던 남도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했다고 알려져 있고 남도육성은 삶을 관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남도육성은 바로 은하수에 걸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C자형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은하수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은하수가 중간에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팔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별자리로서는 사지테리우스 별자리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도육성이 여기 위치합니다. 이렇게 북두칠성은 여기 있고 남도육성이 여기 위치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은하수가 이렇게 사이에 갈라져 있는 모습을 서양에서는 비교적 근세, 중세 이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매우 놀라워하는 부분이고요. 태조 4년, 1395년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중국의 소주 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이다. 295개의 별자리와
1467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중국의 천문도와 여러 차이점이 있다. 기록된 별의 수도 더 많지만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새겨놓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석각천문도하고 우리나라의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하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은하수가 갈라지는 데 있는 이 종대부라는 별자리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 중국에서도 이 종대부를 별자리에 썼습니다만 석각천문도 만들 때는 종대부를 누락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각천문도에는 있지만 중국 석각천문도에는 빠져 있는 별자리가 바로 이 종대부라는 별자리입니다. 관측, 제작의 정밀성을 잘 보여주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을 제작하며 한국 천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고려 말 문신이자 천문학자였던 류방택이다.